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소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인기를 지속적으로 얻으면서 중고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델, 바로 1995년 영화 007 골든아이에서 피어스 브로스넌이 착용했던 오메가 시마스터 300 레퍼런스 254180 쿼츠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는 단순히 영화 속 소품을 넘어서 오메가와 제임스 본드의 긴 파트너십을 시작하게 만든 중요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스펙부터 정리해 볼게요. 케이스 직경 41mm, 두께 11.5mm, 러그 투 러그 47mm, 러그 너비 20mm, 방수 성능은 300m입니다. 여기에 오메가의 스포츠 라인에서 볼 수 있는 트위스티드 러그를 가진 케이스와 시마스터 특유의 물결무늬 다이얼, 그리고 면적이 넓은 야광을 가진 핸즈를 사용하는 다이버의 특성상 다이얼이나 날짜, 인덱스 등을 가리기 쉬운데 이를 대처하기 위해 만든 스켈레톤 핸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물결무늬의 다이얼은 시마스터 300의 세대마다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금 생기기도 하지만 역시나 오리지널 본드 시마스터의 매력으로 불리고 있고 빛의 각도에 따라 시계가 굉장히 다채롭게 보이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10시 방향의 헬륨가스 배출 밸브까지 지금 보면 너무 익숙한 요소들이 사실 이때 시마스터 300에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스펙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의 시마스터 300에 비해서 소폭 작고 많이 얇고 럭투럭 길이가 평범한 편이죠. 그래서 더더욱 요즘 인기가 올라가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007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1995년 피어스 브로스넌이 새로운 제임스 본드로 등장한 영화 골든아이. 이 작품은 기존 007 시리즈의 리부트 성격이 강했고 새로운 본드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오메가 시마스터가 선택된 이유가 흥미로운데요. 당시 오메가는 본드라는 캐릭터가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라는 설정에 맞춰 시마스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까지 007 시리즈 하면 롤렉스의 서브마리너가 전통처럼 따라붙었는데 골든아이 때부터는 오메가가 본드와 함께하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254180은 단순한 소품이 아니라 본드 프랜차이즈의 큰 변화를 이끈 결정적인 모델이 된 겁니다. 영화 속 장면을 떠올려 보면 피어스 브로스넌의 어떤 차림으로도 이 시계를 착용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재다능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보여줬죠. 사실 오늘 리뷰하는 모델은 쿼츠 모델로 007 골든아이에 사용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과 거의 동일한 외관을 가진 오토매틱 버전도 존재합니다. 이 오토매틱은 에타 2892 기반의 오메가 칼리버 1120을 사용했습니다. 이 무브먼트가 워낙 얇고 안정적인 구조라서 케이스 두께가 쿼츠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형만 보았을 때는 누가 쿼츠인지 누가 오토매틱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거죠. 이 점 때문에 지금도 수집가들 사이에서는 브로스넌 본드 시마스터라고 하면 쿼츠와 오토매틱이 함께 묶여서 이야기됩니다. 시계를 수집하고 네오 빈티지나 빈티지 영역에 서서히 발을 들이게 되면 사실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때가 있지만 90년대 제작된 제품들은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의 제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이후에 무브먼트의 발전은 항자성, 충격 방지, 에너지 효율화, 신소재 사용 등으로 업그레이드가 끝난 기계식 무브먼트에 액세서리 역할을 할 뿐인 것들이 많죠. 그런 의미에서 정밀함을 위해 크로노미터로 조정되고 대중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입증이 끝난 에타의 얇은 3엔즈 무브먼트인 에타 2891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손목에서의 얇은 두께로 인한 편안한 프로포션, 타이트한 일 허용 오차, 정비의 편리함 등 현행의 수많은 액세서리와 같은 추가 기능은 없을지 몰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오히려 어떤 분들께는 현행보다 좋은 스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아니 왜 현행을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매하는 사람의 취향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현행이 훨씬 좋은 시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시계가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재원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직경 차이는 고작 1mm입니다. 254180이 41mm,
현행이 42mm. 근데 착용감에서 차이가 엄청나요. 착용감에 영향을 주는 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두께 그리고 케이스백의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2541880의 두께는 11.5mm이고 오토매틱인 2531880도 11.6에서 7mm 정도인데, 현행 42mm 모델은 레퍼런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약 13.5mm에서 13.8mm 정도까지 2mm가량 차이가 나죠. 물론 손목 위에서는 체감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두께보다 더욱 크게 와닿는 것은 러그트러그 길이인데, 254180과 253180은 약 47mm인데 현행은 50mm 가까이 됩니다. 물론 손목의 둘레가 19cm 이상 되신다면 이러한 차이는 무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손목 둘레 17cm 내외라면 이 차이는 꽤나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계신의 사이즈 트렌드가 작은 수치의 재원으로 변경되면서 대부분의 시계 브랜드에서 다양한 사이즈와 추가적인 작은 사이즈의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시마스터 300은 한 개의 사이즈에서 논데이트 데이트와 알루미늄, 세라믹 베젤 정도만 분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이 90년대의 시마스터에 눈길을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007 제임스 본드와 오메가의 첫 번째 연결 지점이기도 하니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째, 본드와의 상징성, 007 첫 오메가라는 타이틀은 영원히 바뀌지 않죠. 둘째, 현행 시마스터와의 차별성, 현행 모델은 너무 두껍고 화려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얇고 클래식한 모델에 대한 수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스와치 그룹 내 편리한 유지보수, 아무리 희귀하고 마음에 들어도 유지보수가 쉽지 않으면 선뜻 손이 가질 않죠. 넷째, 가파른 현행 모델들의 가격 상승, 이것도 무시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254180과 253180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는 네오빈티지 제품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90년대의 제품의 가격이 튜더 현행 제품의 중고가와 비슷하거나 높아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충분히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시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ll we take our chance together?